자, 이어서 지수법칙과 미분 예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 공식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수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지수법칙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빠르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x의 m승 곱하기 x의 n승을 하면 x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x의 m승을 나누기 x의 n승 해주면 자, 승수끼리는 x의 m 빼기 n승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3에 5승이 있고 3에 2승이 있었을 때 요거를 나누어 주게 되면 요거는 3을 5번 곱한 거잖아요. 3을 5번 곱한 건데 자, 요거를 나누기 3에 2승을 한다. 이 얘기는 3을 2번 곱한 걸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삭제가 돼요. 약분이 되죠. 우리 그래서 3에 3승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5 빼기 2승한 거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요렇게 공식화된 겁니다. 자, x의 m승을 n승 해주면 자, 마찬가지로 x의 n승을 m승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같은 얘기니까 자, m승의 n승이냐, n승의 m승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x의 m 곱하기 n승이 된다는 거 요거 공식. 물론 다 어렸을 때 공부한 내용이지만 혹시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수법 보시면요. 괄호 안에 x 곱하기 y가 있는데 이것을 n승해주면 요 n승은 x에도 n승을 해줘야 되고 y에도 n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괄호가 전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모에도 n승을 하고 분자에도 n승을 해서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만약에 x y분의 3승이다 라고 한다면 x의 3승 분의 y의 3승 이렇게 괄호가 풀어지면 되겠죠. 자, 우리 승수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x에 마이너스 n승이 있으면 이 숫자는 음수네. 요건 음수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승수에서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아니라 음수의 의미가 아니라 역수의 의미예요. 승수에서의 마이너스는 역수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래서 승수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면서 그 밑에 있는 수를 우리가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를 역수화 시켜주시면 돼요. 역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x의 마이너스 n승은 x의 n승이라는 숫자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승을 없애고 싶으면 우리 이것은 역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x의 n승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승수에서의 마이너스는 역수의 의미이지 음수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m승에 이거를 마이너스 n승 해주면 요거는 결국 죄송해요. x의 뭐가 되죠? 마이너스 m 곱하기 n승이 되죠. 근데 이거는요, 결국 x의 m승 곱하기 n승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면서 이렇게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승수에 마이너스 1승이 있었을 때는 음수가 아니라 역수를 취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자,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2분의 1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루트 x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루트 x가 사실은 x의 2분의 1승입니다. 2분의 1승이에요. 자, 우리 그리고 루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2제곱근만 있는 게 아니라 3제곱근, 4제곱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그때에는 루트 앞에 이렇게 n자가 오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자, 루트에 3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x의 3제곱근이에요. 자, x의 3제곱근이란 x를 3승했을 때 3승을 해야지만 x가 나오는 숫자를 x의 3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루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4가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x의 4제곱근이라고 해요. 이 말은 4승을 해야지 x가 나오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x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x의 n제곱근은요, n번 곱해야지만
그냥 n번 승수해야지만 x가 나오는 숫자를 의미해요. 자, 우리 이것을 지수로 나타날 때는 x의 n분의 1승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4제곱근인데 자, 다음에 x의 3승이 이렇게 루트 안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지수로 바꿔주실 때는 x의 4분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아무래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지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해도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유념해서 복습을 해 주세요. 뭐 이미 알고 계시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요거 볼게요. x의 n분의 m승인데 요거는 x의 n분의 1승의 m승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자, 루트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요. 승수에서 분모로 가고, 자,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자,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 내용은 이렇게 공식으로 보면 더 헷갈리게 보여요. 오히려 더 어렵게 보입니다. 그냥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바로 눈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분모가 되고 루트 안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5제곱근이고 x의 제곱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어떻게 나가요? 요거는요, x의 5분의 2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떠한 숫자 위에 승수가 0승이 오면 그건 그냥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의 1승은 그냥 x예요. 왜? x를 한 번 곱한 거니까 그냥 x 그 자체예요. 그래서 x의 0승은 1이지만 x의 1은 그냥 x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지수 법칙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미분 공식과 지금 공부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 예제 몇 가지를 풀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식을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y는 이러이러하대요. 자, 얘를 미분을 해주면요, y 대시가 된다라고 했죠. y 대시는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미분 공식이 뭐였냐면요, 미분 공식 한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미분 공식은요, y는 x의 n승이 있었을 때, 자, 이게 y 대시는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있는 승수가 앞으로 오면서 승수는 숫자가 1만큼 작아진다고 했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3이 앞으로 갑니다. 3이 앞으로 가는데 이미 앞에 3이 있네요. 그럼 이 두 숫자는 곱하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하기가 되는 걸까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얘는 9가 돼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돼요. 원래 있던 3과 앞으로 나간 3이 곱해져서 9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승수는 이제 숫자가 하나 작아진다고 했죠. 우린 그래서 x의 3승이 이제는 x의 2승으로 차수가 하나 내려오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2가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 누가 있었죠?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이 둘이 곱해지면요,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승수가 하나 1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x의 1승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1승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x라고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요. 자, x의 1승인데 그럼 1이 앞으로 나가요.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 1차 항, x가 1차 항일 때는 1이 앞으로 나가봤자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사실상 없어. 그죠? 변화가 없고 4분의 1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있는데 x의 1승이 1차만큼 낮아지게 되면 x의 0승이 돼요. 근데 x의 0승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1인데 곱하기 1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라서 그냥 4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x가 1차 항인 경우에 1차 항인 경우에는 그냥 1차 항이 사라지고 마는 효과와 유사해요.
그죠? 자, 사실은 그 안에는 승수가 1이 앞으로 나가고 얘는 1로 뿅 변했는데 1이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 1이 되고 얘가 1로 뿅 변해서 또 곱하기 1을 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x가 사라진다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요렇게 미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에 막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요 3차 함수식에서 x 값에 2를 넣으면은 x에 2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가 얼마가 나오겠죠? 이 값이 뭘 의미한다고요? x가 2일 때 그 2, y 얼마나 점이 있겠죠?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얘는요. y는 4예요. 선생님. x가 없습니다. x가 없는데 어떻게 미분을 하죠? 여러분, x가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있는데 안 보일까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바로 여기서 곱하기 x의 영승이 여기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상수항은 x의 0차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수항은 x의 0차항이다. 아시겠죠? 근데 x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얘를 미분할 겁니다. 그럼 이제 y-는 0이 앞으로 나가요. 자, 4가 원래 있었는데 0이 나가면 4 곱하기 0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따라서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 버리니까 뒤에 숫자가 뭐가 오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 항은 0이 돼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이때는 0이 됩니다. 자, 우리 이때 뭘 알 수가 있냐면 상수항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니까 1차 항과 상수항은 문제를 풀 때 아주 쉬운 부분이 있죠. 1차 항은요. 그냥 1차 항이 없어져. 숫자만 놔두고 그냥 1차 항만 혼자 사라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0으로 바뀌어요. 상수항은 0으로 돼서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가로축에 x항을 놓고 세로축에 y축을 놓는데 y는 4라는 것을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죠? 자, 어떠한 x점에서도 항상 y값은 4죠. 그 말은 y는 4에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그래프에서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걔는 뭐죠? 요거겠죠. 요렇게. 요거는요. 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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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점이든 그 어떠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항상 기울기는 얼마예요? 0이에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0이죠. 수평선이니까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수항은 기울기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 볼게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지수법칙이 활용되는데, 자, 우리 요거 x의 제곱이 지금 분모에가 있죠. 분모에 있는 x제곱은 사실 얘는 x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우리 그래서 얘를 5 곱하기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얘를 5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분모에 있었던 x제곱을 분자로 올려 쓰면서 대신 승수를 음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할 거예요. 우리 아직 미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미분한 거 아닙니다. 이제 미분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겠죠. 원래 5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10이 돼.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얘는 승수가 1만큼 작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1만큼 작아져야 된다. 이 말은 빼기 1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빼기 1을 하면요. 마이너스 2 빼기 1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x에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조금 외워 쓸게요. 마이너스 10에 x에 마이너스 3승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거 쉽게 해요. 뭐 이런 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정작 수험생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분모에 있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이러면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잘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해볼 거예요. 3 곱하기 루트 x인데, 자, 우리 루트 x는 그냥 우리가 쓰는 루트는 사실 루트 앞에 어떤 숫자가 숨어져 있다? 2.
요 앞에 2라는 숫자가 숨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요거는요. 3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루트 x는 2분의 1승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해주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요.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3이 되면서 승수에서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승수를 1만큼 줄여야 되니까 빼기 1을 해주는데 2분의 1 빼기 1승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자, 이렇게 써놔도 미분은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미분은 한 건데 자 이게 조금 보기에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요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냐면 자 먼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x의 2분의 1승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루트 x예요. 루트 x인데 역수를 취해야 돼. 우리 그래서 얘를 루트 x분의 1로 얘를 바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얘는 루트 x분의 1이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앞에 개수가 2분의 3이 있었죠?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줘야 돼. 우리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2 루트 x분의 3으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점점. 우리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요런 유형이나 요런 유형까지도 실수 없이 미분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어서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편미분 이러니까 뭔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공부했었을 때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함수를 단일변수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고 자,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수십, 수백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대부분 독립변수를 2개까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독립변수가 2개 있는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수업 목적상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u라고 하는 효용 함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u라고 하는 효용 함수는요. 재화의 소비량에 의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결정되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재화는요 x 재화가 있고 또 y 재화가 있어요. 여기서의 x 값은 x 재화의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자 y 값은요 y 재화의 소비량을 의미해요. 만약에 x 재를 빵이라고 하고 y 재를 우유라고 한다면 빵을 몇 개 소비하고 우유를 몇 개 소비하느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효용 함수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소비자가 소비하는 X제의 개수, 빵의 개수와 소비자가 소비하는 Y제의 개수, 즉 우유의 개수에 의해서 두 가지 재화의 소비량에 의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보니까 생산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두 개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산 요소인 노동 투입량, 두 번째가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자본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의 빵 공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제빵사가 필요해요. 자, 투입되는 제빵사의 숫자를 L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그리고 빵을 구우려면 오븐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 오븐의 대수를 K라고 할 거예요. 우리 그래서 빵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빵을 몇 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빵사 몇 명이 몇 개의 오븐을 가지고 빵을 생산했느냐에 의해서 생산되는 빵의 수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이러이러한 종속 변수의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이러한 독립 변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어요. 자 소비자의 효용이 100에서 자 120으로 20만큼 증가했다고 해볼게요. 이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네? 했었을 때 왜 증가했지? 왜 증가했지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가능한 이유가 뭐죠? X제의 소비량이 증가했을 수가 있어요. 우유의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빵을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가능한 경우의 시나리오는 X의 소비량이 더 증가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요. X제의 소비량은 똑같은데 Y제의 소비량만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경우의 수도 가능해요. 어떤 경우 수냐면, 자, X제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우의 수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사실 경우의 수를 더 늘려나가면은 이러한 경우의 수도 가능해요. 사실 X제의 소비량은 감소했어요. 사실 X제의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Y제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빵의 소비량은 줄었는데 우유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전체 효용은 증가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아니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는 했는데 대체 이 효용이 왜 증가했는지를 모르겠네?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또는 빵의 생산량이 줄었는데 빵의 생산량이 왜 줄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서 편미분이 필요해요. 자, 우리 편미분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어떤 몸무게 함수를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사람의 몸무게는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몸무게가 결정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푸드의 이니셜을 따서 F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을 저는 F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무게는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양자 관계는 증가 함수 관계가 있겠죠. 우리 그래서 F 위에 플러스 동그라미 기호를 적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무게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운동량에 의해서도 몸무게가 결정돼요. 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거나 몸무게가 덜 찝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래서 운동량은요, 엑서사이즈의 이니셜을 따서 E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운동을 많이 할수록 몸무게는 빠지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감소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엔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65kg이었는데 자, 일주일 뒤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67kg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몸무게가 2kg 증가했죠? 근데 이 몸무게가 2kg 증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이 상태는 모릅니다. 왜? 첫 번째, 어떤 시나리오 가능하죠? 음식량이 늘었나? 이 사람이 밥을 더 많이 먹었나? 두 번째, 아니면 식사량은 똑같은데 운동 시간이 줄었나? 운동량이 줄었나? 아니면 밥도 더 많이 먹고 운동량도 줄였나? 아니면 밥은 줄였는데 운동량이 더 많이 줄었나?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몸무게가 이러이러한 몸무게야. 그랬을 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식사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내 몸무게가 얼마나 증가할지가 궁금해요. 내가 지금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만약에 밤에 잠자기 전에 라면 하나씩을 더 끓여 먹으면 내 몸무게가 어떻게 증가할까? 그게 궁금해. 그죠? 자,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또는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할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식사량은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량을 내가 하루에 운동 시간을 30분 늘렸을 때 또는 운동 시간을 30분 줄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몸무게가 얼마나 변화할지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자, 식사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나의 몸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운동량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운동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식사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그때 몸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봐야지만 식사량의 한 단위 증가가 몸무게의 증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때 만약에 운동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운동량이 변해버리면 이러한 몸무게의 변화가
식사량의 변화 때문인지 운동량의 변화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사람의 몸무게라고 하는 것은 식사량과 운동량 두 가지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식사량의 변화에 의한 식사량의 변화량에 의한 오직 식사량만이 변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몸무게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그때 전제 조건은 운동량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운동량도 사실은 원래 독립 변수야. 얘도 원래는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독립 변수인데 우리 이때에는 이 운동량을 상수 취급할 겁니다. 얘를 상수로 취급할 거예요. 자, 제가 앞서서 변수와 상수 말씀드렸는데 상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할 때 상이라고 했죠. 그 값이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이라서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해요. 자, 원래 이 함수는요. 원래 이 몸무게 함수는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식사량이 한 단위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한 순수하게 식사량의 변화로만 인한 몸무게의 변화를 알고 싶다면 그때는 운동량을 고정시켜 줘야 돼요. 운동 시간은 똑같이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밥을 한 끼 더 먹어보기도 하고 밥을 한 끼 덜 먹어보기도 해서 그로 인한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운동량을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수가 아닌데 실제로는 변수인데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얘를 상수로 취급한 상태에서 식사량이 미세하게 한 단위 변화할 때 그로 인해서 종속 변수인 몸무게가 얼마만큼을 변화하는지를 구할 거예요. 이게 뭐죠? 미분이야. 그죠? 독립 변수가 미세하게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구하고 싶어. 미분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근데 이 미분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미분과 약간 달라요. 왜 약간 다르죠? 다른 독립 변수가 있긴 있는데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만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이거를 편미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 미분을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독립 변수가 한 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 다변수 함수에서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야. 여러 개라서 야, 너무 독립 변수가 많으니까 대체 얘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얘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독립 변수가 있다면 대체 얘가 얘한테 얼마나 그리고 얘가 대체 얘한테 얼마나 그리고 얘가 대체 얘한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어.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고 너만 살짝 변해봐.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1번 독립 변수가 살짝 변해. 그러면 그때 종속 변수가 살짝 변하겠죠. 아, 네가 이만큼 변하면 얘가 이만큼 변하는구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1번, 3번, 4번, 5번 독립 변수 가만히 있어. 2번 변수 너만 살짝 변해봐. 살짝 변하니까 그때 종속 변수가 살짝 변하겠죠. 아, 2번 변수가 요만큼 변화하면 그때 종속 변수는 요만큼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편미분이란 나머지 독립 변수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른 말로 상수 취급한 상태에서 한 독립 변수만을 놓고서 미분을 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종속 변수에 미치는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몸무게, 식사량의 한 단위 변화가 몸무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독립적으로 그 영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편미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동량 한 단위의 변화가 몸무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량을 변화시켜야 돼요. 얘를 변화시킬 때 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구해야지만 운동량의 변화가 몸무게의 변화에 미치는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편미분입니다. 자, 편미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독립변수들은 실제로는 독립변수이지만 상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예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러한 다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함수에서요, 종속변수의 값은 x값이 얼마냐, 그리고 y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만약에 x자리에 2가 들어가고 y자리에 3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x자리에 4가 들어가고 y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또 역시 얼마가 나올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즉 이 종속변수 값이 얼마를 갖는가 하는 것은 x값이 얼마냐, y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요. 자, x값이 한 단위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y값은 가만히 있고 x값이 미세하게 한 단위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한 종속변수의 변화분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려면요, y는요, 상수 취급을 해야 돼요. y는 가만히 있다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즉, 편미분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이때 y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 취급한다고요. 이제 y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예요. 자, x에 대해서 편미분 할 때 n은 y값은 이제 상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y를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 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분수식의 의미는요, x값이 미세하게 변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dx는 x값이 미세하게 변할 때 종속변수의 값은 얼마나 미세하게 변할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f는 x값이 미세하게 변할 때 f값, 다른 말로 종속변수의 값은 얼마나 미세하게 변할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요거 미분하면요, 2x가 되죠. 이제는 쉽게 아실 거예요. 2x가 되고요. 자, 4xy가 있는데 y는요,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라고 했죠. 그럼 이게 정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4y 곱하기 x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x의 1승이고요. x는 1승이고 x 앞에 개수가 4y가 있었죠. 자, 1이 앞으로 갑니다. 4y 원래 있었어요. 이 둘이 곱해져요. 얼마가 돼요? 4y가 돼요. 그리고 얘는요, 없어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x의 1승은 그냥 1승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그래서 그냥 4y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뒤에 마이너스 y제곱이 있네. 선생님,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y의 1승, 요거 맞죠? 아니라고 했어요. 자, y가 변수라면 그게 맞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y를 상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y의 2차 항이 아니라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여기선 지금 상수항이야. 지금은 여기선 얘가 지금 그냥 숫자인 상수항이라고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상수항을 미분하면요, 0이 돼요. 0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져. 선생님, 왜 없어지나요? 말씀드렸죠. 상수항은요, 뒤에 곱하기 x에 0승이 있는 거라고. x의 0승은 1이니까. 그래서 0이 앞으로 가면서 0 곱해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볼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x가 변수였고 y가 상수였어. 근데 이제는 y가 변수고 x가 상수예요. 이제는 변수와 상수가 서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번엔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에는 누가 변수라고요? y가 변수야. 그럼 x는요? 이제 x는 상수야. 아시겠죠? 자, 이제는 x를 상수 취급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앞에 x제곱 있는데 요 x제곱은 상수항이에요? 네, 상수항이에요. x가 상수니까 x제곱도 상수항이야. 그럼 얘는 그냥 0이 돼. 무시하시고 0 없어지고. 자, 요거는요. y의 1차 항인데 y의 1차 항인데 앞에 개수가 4x인 거죠. 그러면 1이 앞으로 가면서 4x가 남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2승이야. 그러면 2가 앞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2y가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함수식인데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에는 y를 상수 취급하면서 이렇게 편미분이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요. 그때 x를 상수항 취급하면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 있었을 때 하나의 독립변수만 변화시켜서 그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건데 그때 나머지 독립변수는 전부 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x, y 두 개라고 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함수예요. 자, 여러분 함수식이 약간 낯설지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볼 거예요. 자, x에 몇 승이 있죠? 3분의 1승이 있어요. 그러면 승수가 3분의 1승이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에 원래 누가 있었죠? 3이 있어요.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1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1이니까 그냥 안 쓸게요. 자, 안 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승수가 빼기 1승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3에 뭐가 돼요? 자, 3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돼요. 그쵸? 자, 뒤에 있던 y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y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처음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x가 독립변수일 때, 그리고 y가 상수 취급할 때에는 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곱하기 x의 3분의 1승.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요 y항까지 포함해서 얘가 개수로 보이게 되죠. 요 항의 개수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요거 지워지게 되고 y의 3분의 2승은 그대로 있고 요거 승수가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3분의 2, 3분의 2 숫자가 일치하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네. 뭔가 둘이 인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 여러분, 요 둘은 뭔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사이도 아닐까요? 자, 우리 이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우리 요거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의 3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인데 요거는 분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 있으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게 돼요. 왜? 역수니까. 역수로 뒤집히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의 3분의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가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요. 자, x분의 y는 3분의 2승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건지를 중간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거쳐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이 풀다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올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왜? 여기 마이너스 붙은 애를 분모로 보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예를 볼게요. 자, 이제 똑같은 함수식인데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3분의 2가 있는데 얘가 앞으로 나가야겠죠? 자, 3이 원래 앞에 있었어요. 곱하기 3분의 2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개수가 2가 남겠죠? 개수가 2가 남고요. 자, x는 그냥 원래 개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승수가 빼기 1을 해줘야 되니까 y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요걸 봤죠? 아까 요걸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바로 이제는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식이 바뀌게 됩니까? 2에 자, y분의 x의 3분의 1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애가 분모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요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꿔쓸 수가 있냐면 자, y분의 1의 3분의 1승으로도 바꿔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 곱하기 얘 한 거니까 y분의 x의 3분의 1승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해하건 이렇게 이해하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붙은 애가 분모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똑같은 함수식이라고 해도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와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그 미분값이 달라진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한 문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었던 함수식과 매우 동일한 형태이고 다만 이 승수에 분수가 왔냐 소수가 왔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자, 굉장히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지금 함수식을 제가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 함수식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x에 대해서 편미분 할 거예요. x가 미세하게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화할까 구할 거예요. 자, 0.6이 앞으로 나가줘야겠죠. 그럼 0.6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승수가 빼기 1을 해줘야 되니까 x는 이제 x의 마이너스 0.4승이 됩니다. 자, y는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0.6이라고 해도 되고 10분의 6이라고 해도 되고 10분의 6을 약분해서 5분의 3 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둘 다 모두 다 맞는 표현이죠. 자, 우리 그래서 표현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x분의 y의 0.4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점점 편해지고 빨라지고 익숙해지고 있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볼 거예요. 자, y가 미세하게 한 단위 변화할 때, 자, 그때 종속 변수는 얼마나 변화할까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0.4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0.4가 앞으로 나가고 x는 그냥 가만히 있고요. 자, y는요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6승이 돼요. 마이너스 0.6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0.4는 그대로 있고, 자, y분의 x의 0.6승이 돼요. 이렇게 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은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뭐냐면 우리가 독립변수가 한 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dx로 미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었을 때 편미분을 할 때에는 편미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호를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요. 이렇게 라운드 x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필요해. 이렇게 굳이 기호를 라운드 기호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우리 편미분을 원래는 라운드라는 기호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거는 다른 독립변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x만 미세하게 변화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dx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엄밀하게는 원래 편미분은 라운드라는 기호를 쓰긴 쓰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구분 없이 dx로 표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편미분의 지식을 이용해서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경제학은요 이 한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한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난 한계에 왔어 라고 많이들 쓰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한계라는 말은 리미트의 의미예요. 한계에 왔다,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의미인데 경제학에서의 한계는요 마지널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이란 뜻이에요. 추가적인. 그래서 한계 효용은 마지막 효용이 아니라 추가적인 효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계 비용은요 마지막 비용이 아니라 더 이상 못 만들어 이 뜻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래서 경제학을 맨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원래 사용했던 리미트의 의미가 아니라 추가적인 이라는 의미, 마지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우리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용어가 추가적인 이란 뜻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조금 더 깊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효용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소비자의 효용 함수는요, 효용의 크기는 x제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 이 두 가지 독립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x제의 한 단위 변화가 소비자의 효용에, 즉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 그때 y값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라고 앞에서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X제의 소비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Y제의 소비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X제의 소비량을 미세하게 변화시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종속 변수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구하고 싶으면 Y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X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것을 X제의 한계 효용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영어로는요, marginal utility를 써서 MU라고 표시를 하고요. 밑에 하첨자 X를 쓰면요, X제의 소비량이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한 한계 효용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MUX라고 쓰면은 이 MUX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X제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빵을 10개를 소비하고 있고 그때 우유를 5개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그냥 우유도 그냥 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유의 소비량은 5개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비자가 빵의 소비량을 11개로 1개를 늘렸어요. 자, 그래서 원래 소비자는요, 이러한 상태에서 30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유의 소비량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X제의 소비량만 한 단위를 더 늘린 거예요. 그랬더니 소비자의 효용이 33으로 3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X제의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3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를 한 개 더 소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얻어진 소비자 효용의 증가분의 크기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3이 X제 한 개를 더 소비했기 때문에 얻어진 추가적인 효용이기 때문에 X제 한 개의 한계 효용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경우에는 MUX를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MUX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Y의 소비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X제의 소비량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 또는 종속 변수의 값이 3만큼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만약에 MUY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MUY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자, Y의 소비량이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때는 X의 소비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상태를 전제해야겠죠. X의 소비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Y제의 소비량을 약간 늘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나 증가할까를 구하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만약에 X제를 5개 소비하고 있고 Y제를 10개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Y제를 10개에서 11개로 1개를 더 소비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소비자의 X제 소비량은 5개로 고정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원래 이때의 소비자가 느끼던 효용의 크기가 40이야. 예를 들어서 자, 40의 효용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Y제를 1개 더 소비하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42가 되었어. 소비자의 효용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Y제의 소비량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당연히 X제의 소비량은 고정된 상태인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Y제의 소비량을 한 단위 더 늘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이만큼 증가하죠. 우리 이러한 것을 MUY는 2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MUY는 2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계 효용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자,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용의 증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게 한계 효용입니다. 근데 재화의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변수 함수로서 여러 종류의 재화가 있었을 때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 재화의 소비량이 한 단위 변화했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편미분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한계 효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계 효용을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한계 비용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방금 제가 한계 효용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계 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널하게 얻어지는 효용의 크기를 한계 효용이라고 해요. 자, 우리 수식으로는 MUX라고 하고 MUX인 경우에는 DX분의 DU라고 씁니다. 만약에 YJ의 한계 효용이라면 MUY라고 표시를 하고 이꼬르 DY분의 DU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을 한번 구해 봅시다.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거는 소비자의 입장이고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재화를 10개 만들다가 11개 만들면 생산비가 더 증가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산비는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X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X재를 10개 만들고 있었을 때 총 생산비가 자 20이 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자 11개로 한 개를 더 생산했더니 생산비가 얼마가 되었냐면 23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10개에서 11개로 X제의 생산량을 한 개 더 늘리니까 그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발생하고 있죠? 3만큼 더 발생하고 있죠. 바로 요 3을 X제 생산의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한계 비용은요,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한계라는 개념이 조금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계 비용은요, 영문으로 표시를 할 때 MCX라고 해요. 자, Marginal Cost라고 해서 MC라고 합니다. 자, MU는요,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이란 뜻이고요. 자, MC는요, Marginal Cost에서 한계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래서 MCX라고 하면요, X제라는 재화를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그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이라는 뜻이에요. X라는 재화를 한 개 더 만들 때 그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분을 MCX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X제를 한 단위 더 만들 때 또는 한 개를 더 만들 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에서의 한계는 무한소만큼의 소비량을 늘리거나 무한소만큼의 생산량을 늘렸을 때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설명드릴 때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개 한 개 얘기해야 이해가 편하지 10개였는데 여기서 생산량을 무한소만큼 늘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와요. 그래서 이해가 편하게 한 개 한 개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 D가 왔잖아요. 무한소만큼 생산량을 늘릴 때 그때 생산비가 아주 약간 증가할 건데 얼마만큼 증가하는 건지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한계라는 개념이 추가적인 이란 뜻이란 것도 알게 됐고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이 뭔지 한계 비용이 뭔지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한계 효용을 구할 때나 한계 비용을 구할 때, 즉 MUX를 구하거나 MCX를 구할 때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면 다변수 함수라면 편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한계 효용이나 한계 비용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수식을 놓고서 자, 수학적으로 어떻게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을 구하는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직 이게 어떤 건지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건 이따가 기본 강의 가서 공부할 기초 경제학 때 공부할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소비자 효용 함수예요. 자,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 건데 일단 우리 수식적인 계산만 해보죠. 자,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X제를 얼마나 소비하느냐 그리고 Y제를 몇 개나 소비하느냐에 의해
통해서 계산된 크기만큼 소비자의 효용이 결정되는 그러한 효용함수라고 합시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이러한 효용함수에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하고 싶어요. 그 말은요, y제라고 하는 재화의 소비량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x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ux라고 해서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할 거예요. 자, x제의 한계 효용은 x제의 소비량이 미세하게 변화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의미하고, 제가 여기에서 쓰진 않았지만 당연하게 요것은요, y제의 소비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미분할 거예요. 자, 승수가 알파가 있는데 요거 A 아니에요. 요거 알파입니다. 요거 알파라고 하는 기호예요. 자, 알파가 앞으로 나가죠. 알파가 앞으로 나가니까 알파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승수가 1이 빠져야 되니까 얘가 알파 빼기 1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y는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베타승이 그대로 오게 되겠죠. 바로 이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겁니다. 끝이죠?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y제 한계 효용도 구하고 싶어요. 자, y제 소비량이 미세하게 변화할 때 효용은 얼마나 변화할까? MUY를 구할 겁니다. y제의 한계 효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x가 상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베타가 앞으로 갈 겁니다. 베타가 앞으로 가겠죠? 그럼 베타가 앞으로 가고요. 자, x는요. 자, x는 알파승 그대로 있고요. 자, y는요. 베타 빼기 1승이 됩니다. 바로 이게 y제의 한계 효용이에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편미분이 사실은 뭘 구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바로 이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을 구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숫자를 넣어서 다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러이러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소비자의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하고 싶어요. mu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제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0.6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0.6이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x제는요,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4승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y는요, 그냥 그대로 0.4가 그대로 오고요. 그런데 둘이 0.4, 0.4 숫자가 똑같죠. 우리 그래서 요거를요, 자, 0.6으로 써도 되고 10분의 6 써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쓰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분의 y 그러고서 0.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러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mux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muy 구해볼 거예요. 자, 0.4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0.4가 앞으로 나가고 x는 0.6승이고 y는 마이너스 0.6승이 됩니다.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럼 이제 0.4는 그대로 있고 이제 y분의 x의 0.6승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동일한 효용함수인데 이것을 갖고 이제 mux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고 muy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예시를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한계 비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러한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TC라고 하는 것은요, 토탈 코스트의 이니셜로 따서 TC가 온 겁니다. 총 비용을 의미해요. 자, 총 비용 의미하고 여기서의 Q는요,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생산함수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에서 한계 비용을 구할 겁니다. 자, 한계 비용 구하면요,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생산 비용은 얼마나 증가할까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요, 독립변수가 Q밖에 없으니까 그냥 Q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돼요. 자, 상수항은 없어진다고 했죠. 자, Q의 1차항이니까 얘는 그냥 1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가 앞으로 가니까 8에 Q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8Q가 MC 한계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계 효용이 뭐고 한계 비용이 뭔지 개념 이해하셨고, 자, 편미분이나 미분을 통해서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이용해서 기초 경제학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한계라는 개념, 그래서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기초 경제학 파트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